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6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 12화인데요. 소장님, 엄문호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먼앤데이터 이은영이고요. 여기는 한국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님이신데 왜 엄문호냐고 물어보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왜인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2020년 총선에서 네, 민주당 180석을 정확히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사실 네. 약간의 야로 같은 게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술을 먹고 있었는데 네. 그때 한국일보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몇 석을 예상하냐?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180석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전 속으로 더불어시민당 의석까지 합쳐서 180석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사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지면에 발표가 됐는데 예. 이제 180석을 저 혼자 맞췄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죠. 근데 그때는 그 180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아무도 안 물어봐서 예.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추게 된 겁니다. 예. 아니, 우리 여론조사 업계에서 이제 꼭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와서 내가 정확하게 맞췄다, 이러는 분들이 나중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금요일날 기자 인터뷰에서 브리핑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멘트 해주시고 나서 그게 월요일날 방송이 돼서 끝나고 나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엄문호 소장님, 이게 이름이 엄문호가 아니고요. 그 맞춘 경력 때문에 우리 이제 문어, 우리 그 월드컵에서 축구에서 맞췄던 그 문어의 별명이 붙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네, 여권 맞췄어요. 180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노무현 유시민 이사장은 네. 일요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하루 더, 이틀 전에 얘기를 했고 네. 다만 이제 그게 기사화되면서 네네. 월요일 날 보도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원조입니다. 원조. 예. 앞으로 이제 대선은 하나의 선거구예요. 단일 선거구여가지고 더 예측률이 높습니다.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엄문호 소장님과 함께하는 이 데이터 콜라보를 매주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12시에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프레지던트 TV가 수익 창출 드디어 채널이 됐다고 들었는데 4,000시간 확보하고 1,000명 구독자 확보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이제 광고가 붙는데 예. 어떤 경우는 광고가 20분씩 붙어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20분 네. 방송인데 20분 광고를 다 보기에는 좀 약간 버거운 것 같아요. 예, 이제 드디어 광고도 붙고 그리고 슈퍼챗 채널도 활성화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보시는 구독자님들 이제 슈퍼챗도 좀 간간히 재미삼아서 쏴주시면 프레지던트 TV가 굉장히 좋은 프로들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이 프로그램들이 올라가 있는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슈퍼챗 팡팡 쏴주세요. 예. 저희 프레지던트 TV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은영 TV에 대해서도 잠깐. 이은영 TV 구독 좀 늘려주세요. 이제 드디어 12,000명 됐습니다. 저는 목표가 10만 명이에요. 언제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슈퍼챗 좀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금 오늘 아침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까지 피곤해 죽겠어. 이준석 때문에 웬 기사들이 이렇게 쏟아지는지 자전거 타고 따르니 얘기가 그냥 어저께 오후부터 계속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이제 천안함 간 거, 광주 간 거 일정 해갖고 아침에도 지금 라디오 인터뷰를 거의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신임 당대표다 보니까 지금 비대위 대행 체제에서 이제 처리해야 될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냥 너도나도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지금 신인 당대표 되고 첫 일정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잡무 처리할 게 있어서 사무실에 나왔었는데 네. 그놈은 따릉이 때문에 네. 기자들 전화 받느라고 일을 거의 제대로 못했는데요. 네. 아무튼 우리 정치가 네. 지난번에 정세균 전 총리가 그랬나요? 네. 장유유서를 언급했는데 네. 이 나이에 따른 질서가 아주 지금도 이제 고집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 출범으로 인해서 이 나이로 인한 질서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쵸. 게다가 당대표가 따릉이 타고 국회 출근하는 거는 예. 사실 헌정사상 그것도 최초의 일이고 그쵸. 예, 이제 국립현충원 여기 동작동 대신에 대전 현충원 가서 네. 천안함 요역 선배한 다음에 이제 광주로 내려가는 일정도 완전히 루틴을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언론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의 약간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이준석을 다루지 않으면 이게 이 클릭이 안 된대요. 지금 뭐 그런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많아. 힘들어 죽겠어 이제. 당분간 좀 안 봐야 되겠어 포탈.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그 오늘 보니까 그 따릉이 탄 것도 왜 뭐 그 5번 출구에서 바로 걸어가면 되는데 왜 6번 출구까지 가가지고 따릉이를 빙빙 돌아서 타고 가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5번 출구가 바로 국회로 들어가는 출구. 그 제가 이제 5번인지 6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바로 들어가서 걸어 들어가는 출구가 있어요. 그게 글로 바로 안 걸어서 가지 뭐하러 저 밑에 그 따릉이 그 저기 그 거치대인가 그건 저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 국민은행 앞쪽에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가냐 그랬는데 국회랑 거리를 조금 띄워서 예. 따릉이를 오래 타기 위해서 따릉이를 오래 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뭐 과거에 이 MB 뭐 자전거 탄 사진하고 막 또 붙여가지고 뭐 이게 뭐가 신선하냐 이런 막 또 그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준석 최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그 원래 계속 그 전동차 타고 킥보드 타고 다니다가 따릉이로 이제 뭐 규제가 심해서 따릉이를 본인이 타고 다녔고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칭찬할 거는 그냥 인색하지 말고 그냥 칭찬을 화끈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칭찬한 거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칭찬해준 거예요. 네. 칭찬해준 거고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금은 칭찬을 해줘야 될 시기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때 또 비판하면 되고요. 지금은 화끈하게 또 저희 칭찬해주는 게 또 헌정사상 30대 이거 지금 외국에서도 대서특별히 됐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또 거기에 딴지 걸지 마시고 지금은 좀 칭찬해 줍시다. 근데 오늘 그 사실 이제 천안함 간 거 굉장히 또 이렇게 전혀 다른 행보를 한 거고 아주 신선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지원과 이런 것들 천안함 장병들에게 해줬는데 그 뭐랄까요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와 어떤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마치 뭐 이준석 최고가 처음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천안함 장병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 관련 법들은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건물 붕괴로 광주 갔잖아요. 사실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지난 10일 날 다 갔다 왔어요. 거기 지도부가. 네, 그렇죠. 원내대표 포함해서 이미 거기 가서 다 위로도 너무 안타까운 현장에 위로도 드리고 하고 다 올라왔는데 오늘 가니까 마치 이게 이제 또 민주당은 안 가는 것처럼 이 기사량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민주당 뭐 하냐 막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분간은 어쨌든 이준석 나비 효과 오늘 이제 주제가 이준석 나비 효과인데 이게 좀 상당히 파장이 좀 클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윤석열 대선 지지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머니투데이와 PNR이 지난 6월 12일 날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조사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가상 대결 이게 이제 다자 대결도 하고 양자 대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 관련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우리 한번 표로 네. 주인공으로 주인공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요즘 플라스틱 소재를 네. 사용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많이 있죠. 확산하고 있어서 이거 대체로 카페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 갖고 있는 거를 지시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총장이 39.1%.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6.2%. 그러니까 차이가 지난번보다 더 벌어졌어요. 네, 약간 벌어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대체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안철수, 정세균 이런 순위인데요. 이 조사는 이 머니투데이와 PNR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네. 응답률이 3.0%입니다. 3.0%. 네, 3%. 예. 그러니까 100명한테 전화 걸면 3%만 3명이 응답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응답 흔히 ARS라고 하는 거죠. ARS 100%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소장님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상 대결로 들어가서 양자 대결. 네. 양자 대결을 보시면 네. 윤석열 대 이재명 53.8 대 39.1.
이것도 차이가 꽤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나네요. 네, 네, 그다음에 윤석열과 이낙연 55.3대 37.4 조금 예. 더 나죠. 네. 한 4%포인트 정도 더 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홍준표가 맞붙는다면 이 지사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네. 거의 한 10%포인트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조사 방식의 문제가 뭔지 네. 왜 이것이 이재명 지사 죽이기로 인식될 수 있는지 야, 예. 그런 걸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이거 먼저 조금 말씀하시고 다음에 넘어가죠.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저는 딱 이거 조사 봤을 때 12일 날 조사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 컨벤션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그 흐름이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할 때 조사 시기 중요하고요. 조사 문항 중요하고 또 이 시간 편파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 편파라는 게 있어서 오전에 하냐 오후에 하냐 뭐 이렇게 그런 시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다음날 조사를 해서 그쵸. 윤석열 쪽으로 좀 플러스 많이 됐다. 플러스가 된 흐름이 지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조사에서 보면은 일단은 그 윤석열 대 지금 계속 그 여권 후보를 순서대로 붙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네. 이 방식이 좀 약간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 이 고정을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위니까 근데 이게 조사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뒤에서 볼 MBS 조사는 1위가 공동 1위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갖다 붙이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1위에 대해서 이 좀 작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이 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조사에서 네. 머니투데이 조사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권에서는 박용진이 3위로 네네, 구상을 맞아요.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어요. 이 그렇죠. 사람은. 근데 의사는 밝혔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한다고 그랬는데 뭐 2.6%인가 해서 갑자기 이제 올라왔죠. 상위권으로 예, 예. 막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준석이 불러온 나비 효과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나 뭐 참신한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네. 그런 이제 그 여론조사 환경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박용진과 관련해서는 여권 후보들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권 후보들만 조사해서 이재명이 31.7, 이낙연 13.1, 그 다음에 박용진 6.9, 정세균 5.9, 추미애 4.9 요렇게 지금 이제 빅5가 여기서는 좀 정리가 되는 흐름이었고 잘못은 무응답은 21.2%였거든요. 근데 이 소장님 정세균 전 총리가 네. 출마 선언하고 출마 선언 안 했지만 네. 막 대선 그 레이스에 뛰어들었을 때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주목 받았죠. 네, 근데 이제 추미애한테도 밀리고 뭐 박영진한테 밀리고 지금 양쪽에 샌드위치 됐어요. 빅3로 볼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지금 현재 그 정세균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이 퍼스널리티에서 강점이 있어요. 스마일맨과 이 준비된 지도자의 그 강점이 있는데 이거가 좀 어떻게 조금 이제 좀 약간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메시지 전략만 잘 구사하면 이게 좀 상승할 다시 수 부상할 있거든요.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정세균 빠는 아니시죠? 네. 네. 자, 오마이뉴스도 양자 대결을 했는데요. 오마이뉴스 양자 대결. 예, 이거는 이제 6월 7일 날 발표했어요. 네, 오마이와 리얼미터.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전에 조사한 거네요. 그 전에 조사한 건데요. 네. 머니투데이보다는 뭐 격차가 줄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이제 벌어져 있어요. 예. 윤석열 51.2, 네. 이재명 33.7.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같이 붙였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하고 네. 52.4 대 30.4 네. 이렇게 30.0. 붙여서 30.0 이렇게 네. 붙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조사 하나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총장 선호도 추이를 따로 이렇게 뽑아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네요. 여기서 근데 저도 이 자료 봤을 때 2월에 그냥 갑자기 팍 뛰었는데 이게 아마 그 추미애 장관하고의 그 지금 아니, 사퇴. 그러니까 총장 사퇴 선언하고 이게 이제 올해 2월이구나. 네, 올해. 네, 그러면은 총장 사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 군으로 진입하면서 이제 이게 확 올라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63.5%인데 예, 이 정도면 거의 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 흡수하고 있다고 그렇죠. 봐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양자 대결을 두 개 조사를 비교를 해봤는데 네. 대체로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고 응답률이 낮은 ARS 조사를 사용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을 중심에 놓고 야권 네. 주자들을 계속 붙이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한 여론조사가 네, 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약간 움틀거린 적이 있었어요. 한 3주 전쯤에 약간 움틀한 적이 있었는데 튀었다는 말입니까? 주저앉았다는. 조금 위로 올라간 약간 조금 상승, 올라갔다. 예, 상승의 흐름을 조금 탈 뻔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민의힘 전대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주춤주춤하면서 지금 현재 조금 빠진 듯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여론 지형 자체가 보수 우위예요. 진보 쪽은 전화만 안 받아 그냥 다 끊어버려. 귀찮고 그냥 짜증나니까 팍팍 끊어버리는데 보수 쪽의 성향의 사람들은 열심히 전화를 받아주고 이걸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이 가상 대결과 이 다자구도 이게 지금 이 후보도 어떤데 그러니까 보기문화 후보에 대한 것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꾸준히 리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조금 이 흐름 자체를 혼동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사기관이나 언론에서도 장난칠 소지도 있죠. 많아요. 예, 많습니다. 이거 특히 이제 보기문화 가지고 장난도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무응답 예전에 아주 많이 나왔던 게 제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엄청 또 많이 싸웠어요. 제 질문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이 숫자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장난을 많이 쳤었죠. 예.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현재 아직은 저의 그냥 추론인데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모노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게 학술적으로는 잘 쓰질 않는 표현이고 그냥 제가 한 사람 하나를 기준으로 갖다 붙이는 방식 요거 이제 모노스케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런 방식으로 쓰면은 이게 그러니까 갖다 붙여지는 사람들은 불리하고 이 기준이 되는 사람만 유리해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처럼 또 고정돼 있는 그 사람을 하나를 놓고 첫 번째 문항에서 이제 첫 번째 다자를 묻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항 가서 또 윤석열 묻고 저쪽 야권 1위 묻고 뭐 윤석열 묻고 또 그다음 야권 2위 묻고 윤석열 묻고 야권 3위 묻고 이렇게 되면은 순서는 그래도 다자를 앞에 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양자를 먼저 하고 다자를 뒤에 붙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한 2, 3주 전에 기억이 나는데 2, 3주 전에 매일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화 면접 조사로 양자 대결을 붙인 적이 있어요. 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그때는 이재명 지사가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그러니까 이번 주 조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일주 오늘까지 조사들은 전부 다 ARS 조사에서만 양자 대결을 붙였고, 그러니까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또 양자 대결을 안 붙였어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때 붙였으면 아마도 결과가 달라졌겠죠.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MBS. MBS. 그러니까 지난 6월 10일 발표된 조사인데요. 윤석열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24대 24%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낙연 7%, 안철수 3%, 홍준표 3%, 유승민 2%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응답률이 31.6% 나왔죠. 10배 차이에요. 31.6과 3% 응답률 차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통상 응답률이 높을 때 여론조사 정확도가 올라가는 걸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는 휴대폰 가상번호.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아직도 안심번호라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가상번호가 선관위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에서 번호를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번호를 받아갖고 이걸 썼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다자 대결 하나만 더. 다자 대결 하나 더 보면은 KSI 오늘 발표한 거네요. 요거 로고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요거 소장님이 대표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자구 돌 때 다 지난번 조사 대비 상승했어요. 전체 윤석열도 상승, 뭐 이재명 전부 다 상승을 했고, 하락한 사람이 이 추미애 전 장관은 하락했는데 이것도 약간 다른 흐름이고요. 일단은 1위 윤석열 35.5, 지난 조사 대비 4.4%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 지사 27.7, 지난 조사 대비 1.6%포인트 상승했고, 이낙연 전 총리도 12.6으로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홍준표 4.1%로 지난 조사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요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 안에 들어간 그 기간에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한 언론사에서는 이제 윤석열 급등 해가지고 지금 그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이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4% 상승한 걸 가지고 보도한 건가요? 급등해서 이제 지금 그 이재명과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갔는데요. 이거 뭐, ARS 조사는 하나만한 조사입니다. 지금, 하나만한 조사예요. 윤석열이 1위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가 지금 우위인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만한 조사입니다. 근데 왜 ARS 조사를 하는 거죠? 왜냐면요, 값이 싸거든요. 네. 왜냐면. 한 어느 정도 싼가요? 한 3분의 1 정도 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샘플 확보하는데 네. 1000만 원 정도면, 여기는 이거는 한 3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들어가고요. 네. 지금 그 면접 조사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여가지고 또 많이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조사 기간이 더 늘어나거든요. 인건비를 더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자료 처리하고 뭐 연구원 들어가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이 ARS는 싸게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장점으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 보기 문항을 읽어주는 데 있어서 면접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ARS는 면접원 바이어스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또 ARS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소장님. ARS의 치명적인 약점. 뭐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연령과 성별, 연령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응답자 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학생이 그냥 30대라고 누르고 해도 이게 결과는 30대가 한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 30대 응답률이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쵸.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네. 허수 응답, 예를 들어서 뭐 장난처럼 응답했다거나 가짜로 응답했다거나 이런 게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 환경도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털이 대체로 보수 쪽이 많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장악을 했다기보다는 AI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저는 절대 제 말을 그러니까 철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무튼 네이버는 완전히 장악을 했고 요즘 다음도 보면 댓글에서 그렇죠. 보수층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하고 이재명 지사가 1위로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클릭 수는 윤석열 쪽이 훨씬 많을 거다.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들이 막 경쟁적으로 다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클릭 전쟁의 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ARS 조사가 좀 악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죠.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ARS를 지금 다 싸잡아가지고 비난을 하는 건 아니고요. ARS 조사가 또 장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계속하면 리얼미터처럼 거의 일주일에 한 2번씩 하잖아요. 자주 하면 그 트렌드는 맞춘다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긴 해요. ARS가 확실히. 리얼미터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지금 ARS를 거의 모든 지금 나오는 조사들이 전부 다 ARS니까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싸니까 값싸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ARS로 해서 윤석열 1위 나오면 또 언론이나 포털에서 다 받아주니까 일단 본전은 뽑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ARS로 합니다. 해서 기사 양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약간 걱정이 ARS가 이제 저희는 그 추세를 보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의 추세를 보면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ARS의 이 클릭 장사 이게 지금 유혹이 아주 더 강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셔요? 지금 ARS 조사와 클릭 장사를 통해서 특정 대선 후보 죽이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러니까 PNR 리서치하고 또 우리가 아까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 이렇게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조사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요. 근데 네. 이걸 알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얼마 전에 이준석 당대표 당선됐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 1위로 가는 데는 ARS 조사가 자양분이 됐다. 그죠. 네. 자양분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엉터리 조사라도 자꾸 발표가 되면 네. 그것이 실제 여론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은영 소장님이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드리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그 방송을 하고 계신 이 거잖아요. 콜라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힘들고 바쁘지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선거 흐름을 보면은 각 당에서 여론조사 믿지 마라. 이거 선거 가까우면은 꼭 그 얘기가 나오고요. 이준석 전 최고도 과거 인터뷰 보니까 ARS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하는 그런 멘트를 했어요. ARS 기계만 사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지금 약간의 제재는 있죠. 이 보도를 공표하려면 몇 가지 기준을 맞춰서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만 보도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ARS 보도를 할 때 튀는 조사가 나오면 보도를 더 많이 해줘요. 소장님, 네, 네. 전문 용어로 선거 여론조사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거 여론조사, 전문 용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그렇죠. 선거 여론조사 기관만 할 수 있고요. 예. 한 80여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등록을 안 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게 했더니 너도 나도 막 해가지고 줄여서 개나 소나 다. 개나 소나 다 해가지고 좀 이상한 회사들이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일종의 떴다방 여론조사 기관이죠. 떴다방 조사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유튜버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를 해서 이상한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 폐해가 너무 커서 중앙선관위에서 제재 심의 이런 걸 강화시켰거든요. 예전에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서도 조사를 아마 강용섭 거기서도 했었고 펜앤드마이크도 조사를 예,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맞습니다. 정기 조사를 했고 근데 최근에도 조사를 해요. 하는데 이제 그쪽은 워낙 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보도가 된 사례가 있어서 이제 언론이 좀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기준을 상당히 문턱을 높였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맞추면 또 등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네. 우리 삼천포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이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 호감도 조사인데 이거 좀 호감도 설명 조사. 좀 해주시죠. 이거 정치 리더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호감 비호감도가 앞으로 이제 지지율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당 정치 지도자 7명과 야당 정치 지도자 7명 그리고 당적이 없는 지도자 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요. 이게 보기문항 자체가 많다 보니까요. 인터넷으로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넷 패널 58.2%, 그 다음에 이메일 조사로 10.9%,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 조사를 했어요. 30.9%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조사 방식은,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것으로 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지금 여당 리더에서 호감도가 제일 높은 후보가 이재명 지사예요. 49.0.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이재명 또 지사예요. 41.5. 그 다음에 야권에서는 지금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게 윤석열 전 총장인데 35.6. 비호감도는 지금 여기서는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3명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당적이 없는 3명을 한 건데 여기서는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예. 근데 소장님, 그러니까 네. 제가 공부하기로는 네. 여기서 이제 호감도 조사에서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예. 비호감도는 나중에 그러니까 선거나 투표 때 예. 나는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쵸.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가요? 지금 절반을 넘지 않았어요. 비호감도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알려진 거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는데 실제 이제 정량적으로 보니까 호감도가 더 높아요.
이 49대 41이니까 41.5니까 지금 호감도가 높고 여권 후보들 중에서는 그나마 호감도가 절반은 넘지 못했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그 앞으로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대선 구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그 이미지와 관련된 홍보 작업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동선이나 일정과 연계된 이미지 홍보 작업들이 들어가면 호감도는 좀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끝나기 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할 텐데요. 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네요. 여기가 높아요. 높은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절반은 안 넘었어요. 절반은 안 넘고 그래서 지금 이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호감 비호감이 비호감이 좀 높긴 하지만 비호감이 높긴 하지만 그 호감도도 그냥 엇비슷한 수준이다. 호감과 비호감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들은 앞으로 이제 향후의 행보와 관련한 이 호감도나 비호감도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걸로 보여져요.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크다.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지금 야권 정치 7명에 대한 게 없어갖고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야권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말고는 지지율 자체가 5% 넘는 후보가 없어요. 뭐 일종의 도토리들이라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여담인데 우리 방송이 이런 그 소장님 멘트가 굉장히 점점 재밌어진다는 그 뭔가 클릭을 조회수를 염두에 둔 그 멘트가 굉장히 점점 재밌어진다는 구독과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측에서 좀 반발이 오늘 멘트가 반발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 공보 쪽과 관련된 그 장혜찬 우리 평론가가 지금 버스 얘기하는데 우리 택시로 갈 건데 왜 자꾸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러냐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그 경선의 버스를 빨리 타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거 안 타면은 우리는 그냥 갈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펀치가 지금 윤석열 측에서 나왔습니다. 일종의 특혜를 노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특혜라기보다는 내가 1등 후보고 나는 그 버스 안 타도 목적지까지 그냥 나 혼자서 꼴이 날 수 있는데 왜 자꾸 버스 타라고. 쉽게 말해서 도토리들이랑은 안 놀겠다. 안 놀겠다. 그러니까 니들 좀 알아서 잘 모셔라. 지금 그런 멘트를 쳤어요 오늘. 근데 원래 도토리가 좋은 의미 아니었나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대선 후보 선출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박용진, 하태경 요쪽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나비 효과로 인해서 이 약간 젊은 후보들과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젠더나 페미에 대해서도 반 또는 비페미. 근데 이제 물론 대표성은 이준석 대표한테 뺏겼는데 제가 보기에 이 도토리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도토리로 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여권이나 야권에 새롭게 좀 약간 지지율상으로 의미 있게 올라온 후보들이 좀 비슷해요. 박용진하고 그다음에 하태경, 이준석 후보들이 다 방송 종편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왔고요. 그다음에 자기 아젠다를 확실하게 세팅을 한 후보들이에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 3법으로 굉장히 좀 반향을 크게 일으켰었고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태도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방송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무조건 다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었어요. 원래 4가지가 좀 없었는데. 원래 없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네, 맞습니다. 요새 별명 네, 맞습니다로 해줘야 될 정도로 상대방의 그런 반론이나 지적을 무조건 수긍하는. 일종의 이준석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 지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당 지지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당 지지도 조사 3개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YTN, 그 다음에 MBS 정당 지지도, 그 다음에 갤럽 정당 지지도인데 이 3개 조사에서 모두 다 동일한 특징이 지금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뒤에 있었던 조사들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갤럽은 조금 달라요. 갤럽이요? 네, 그러니까 갤럽은 아직 안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조사인데 민주당 31, 네. 국민의힘 네, 27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이게 무거워 보여요. 무겁다. 네, 그러니까 이걸 엉덩이가 무겁다 그러면 성희롱인가요? 남자 엉덩이라고 남자 뭐 엉덩이가 추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대체로 네. 이 변동 폭이 작고 네.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그 지지율 격차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을 줄어들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지금 흐름 무당파층이 지금 30%거든요. 네, 다른 네.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네. 근데 전국 지표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0%, 민주당 20% 이렇게 20%. 역전된 거는 네. 상당히 놀랍다. 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이준석 효과도 있고요. 플러스 그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지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 리얼미터 것만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요.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16.3%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준석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TK, PK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확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좀 빠지는 이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빠졌다기보다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에다가 네. 호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부 지지층이 유입됐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특히 지금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호남의 당원 비율이 0.8, 1이 안 됐단 말이에요. 1%가 안 돼가지고 네. 본인의 과제는 이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와 지지의 확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하태경 지금 의원의 과거 인터뷰 자료들을 보니까 젊은 층을 공략을 하고 호남을 공략하는데 호남이 젊은 층을 공략을 하니까 지지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 호남에서의 20, 30대의 지지율 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민주당이 관리해야 될 지점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20, 30대를 공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적으로 호남을 가서 더 깊이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 30대의 상승도 있지만 호남의 지지율도 같이 견인이 된다라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의 20, 30대도 탈진영, 탈이념의 성향을 그렇죠.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묻지만 민주당 지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국민의힘의 호남 공약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호남 공약은 또 수도권에 영향을 미쳐서 당연히 뭐 중도라든지 이런 부분, 무당층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호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20, 30대가 정당 일체감이 아주 약하다고 했잖아요. 정당 일체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당보다는 내 이슈에 맞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오랜 침체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금 아주 긴밀하게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한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 지도가 지금 아직 안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지지층의 복원이 더 중요한 건지 중도층의 표를 끌어오는 게 좀 중요한 건지 여기에서 전략 지도가 지금 안 그려진 데다가 지금 당 내에서 경선 시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빠른 지금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면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도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나요? 지금 흐름에서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단은 자기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지지층의 복원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호남을 가는 것도 사실은 원래 수요일날 가는 걸로 안이 올라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거 확 바꿔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임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측하지 못하게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를 그러다가는 지금 이게 지금 경선 일정을 뭐 뒤로 미루냐, 늦추냐, 땡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당의 전반적인 일정이
그 뒤쫓아가는 국민의힘을 뒤쫓아가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텝이 꼬이고 스텝이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민주당 당 지도부는 지난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 오후에 일정을 바꾼 게 막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막 부랴부랴 이 민주당 쪽에서 대변인 논평을 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개선 법을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건 의미가 없고 오늘 광고로 이제 모든 언론의 포커싱이 가다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이 판을 지금 이끌고 가는 흐름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 똑같이 갔지만 네. 이 이준석 당대표가 마치 혼자 간 것처럼 다 먹었다. 그쵸. 쉽게 설명하면 네, 이런 거죠. 판을 다 먹어버렸어. 우리가 이미 다 깔아놨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이재명과 윤석열 빅데이터 분석은 전반적으로 둘 다 지금 하강 흐름으로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서 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네. 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상당히 이재명 지사에 이제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빨간 선이 이재명 지사 언급량이고요. 네. 이 파란 선이 윤석열 전 총장 언급량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언급량 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 밑에 연관어 맵 비교를 보시면 네. 뭐 이재명 지사가 다소 앞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연관어 맵 순위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1위가 민주당, 2위가 소득, 뭐 아마도 뭐 기본소득이겠죠. 뭐 3위도 기본소득, 네. 또 4위 이낙연, 5위 윤석열, 6위 대선, 7위 이해찬.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어요. 이해찬이 왜 올라왔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광장, 네. 광장을 상징하는 이제 분이 이해찬 전 대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시민광장 뭐 이거 네. 전국 전국 발대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참여 시민광장인가 그 유시민 그 계열의 네. 그것도 다시 지금 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광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올라왔나 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만 보더라도 네. 이해찬 대표가 부인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이해찬 대표는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걸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쪽을 보면 네. 아직 검찰 내에서 많이 벗어나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1위가 수사, 2위가 조국. 네. 이게 조국과 윤석열 전 총장은 이게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서 네.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다음 공수처. 이번엔 이제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그렇죠. 네, 근데 뭐 수사 대상을 밝혔지만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만 키워준다는 그런 이제 그 소리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이재명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대선과 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은 네. 이 검찰 쪽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상승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컨벤션 효과도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지금 공수처 입건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도 윤석열은 바람 빠진 고무 풍선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수처 입건이 윤석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근데 소장님, 네. 그 ARS 조사를 저도 한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나쁜 쪽으로 그 언급이 돼도 예를 네. 들어서 공수처에 입건된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나쁜 쪽으로 언급이 많이 돼도 이게 언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ARS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게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정확히 적용되는 게 바로 ARS 여론조사. 정세균 총리님, 저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풀보다는 악플이 또 지지율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근데요, 저희가 오늘 이 ARS를 좀 많이 비판을 하긴 했는데, 저희도 과거에 ARS 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해충돌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특히 그 양자 대결이나 가상 대결, 요런 식으로 이제 보기 문항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부풀리기 여론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소장님, 우리 하시죠. ARS. 알겠습니다. 네, ARS에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론을. 다만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진짜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이거 조사가 여론과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론이 실제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면 우리도 분명히 ARS 조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 오늘 특별히 또 빠지신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49분인데, 점심시간에 저희가 찾아뵙게 돼갖고 많이 송구하지만, 월요일은 샌드위치 같은 거 드시면서, 한 주간의 이 주간 여론 리뷰를 들으시면은, 이 한 주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난 한 주에 어떻게 왔는지 좀 정리가 잘 되니까, 저희 데이터 콜라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그럼 오늘 데이터 콜라보 제 12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